워낙에 머리가 좋으니까요.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와요. 수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된 지능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지능, 또 어떤 의미에서 IQ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갖다 나눠보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연령은 13살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연령 13을 그 사람의 실제 나이 10으로 나눠요. 1.3이지요. 1.3에 100을 곱해요. 130이지요. 그분의 IQ는 130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연령이 10살이에요. 그리고 실제 나이도 10살이에요. 그러면은 10을 10으로 나누면 1이지요. 거기다 100을 곱하지요. 그분의 IQ는 100인 거예요. IQ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 10살이면 10살, 11살이면 11살, 12살이면 12살에 평균 점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5살인데 제가 지능검사를 했어요. 그냥 딱 15살에 맞게 나왔어요. 그럼 저 지능 100이에요. 평균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제가 15살인데 지능검사를 했어요. 18살에 지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능이 높은 거예요. 우리 애가 15살이에요. 13살에 지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능이 낮은 거지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IQ가 110에서 119다. 그러면 상위 16.1%에 해당하는 평균 상위예요. IQ가 120에서 129다. 상위 6.7%에 해당해서 지능이 우수하다는 걸 의미하지요. IQ가 130 이상이면요. 상위 2.2%여서 지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의 일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IQ 검사에서 사실은 IQ는 낮지 않은데 낮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심한 ADHD 애들이에요. 아주 심한. IQ 검사는요. 검사자가 피검사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요령을. 근데 진짜 ADHD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ADHD가 저절로 나왔을 때는 IQ가 높더라도 ADHD가 엄청 심한 아이였을 땐 낮게 나오겠지요. 그리고 ADHD가 심한 아이들은요, 실수도 많이 해요. IQ가 낮게 나오겠지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은 웩슬러 지능검사는 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초반부에 하는 검사는 잘해요. 후반부에 하는 검사는 지겨워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부러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지능이 높은데 검사에서 손해를 보는 아이들이 또 유형이 있어요. 겁이 많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누가 보는 데서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떨려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다가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쯤 가게 되면요, 겁이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지능검사를 했다 그러면 더 높게 나왔겠지요. IQ 검사는 실제 IQ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IQ가 낮다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못할 거야. 혹은 초등학교 때 경계선이라고 해서 얘는 공부 포기하지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IQ가 굉장히 높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IQ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요, 보통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머리가 좋으니까요,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은 얼마나 많이 외우냐로 결정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시험은요, 얼마나 안 잊어먹냐로 결정돼요, 여러분. 열심히 외워도 다 잊어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잘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응용력이 좋아요. 그러나 ADHD 성향이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요, 어려움에 빠져요. 진짜 지겨운 거를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뜻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발음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억지로 열아.
그러면 진짜 언어 지능이 엄청 특출나지 않으면요, ADHD 아이들은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ADHD가 좋아지고 22살이나 23살에 다시 수능 보잖아요. 그때 오히려 잘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아무리 IQ가 높다 하더라도요, 일단 ADHD인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공부하지 않고 아이돌 되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Q가 높다고 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IQ가 높은 거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IQ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 30 되고 나이 40 되고 늦가기로 공부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도 하지요. IQ가 상대적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IQ가 135가 나왔어요. 그 아이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18살이 돼서 지능 검사를 하잖아요. 135가 나오진 않게 되지요. 100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부모님은 마음 아프지만 경계선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능이 낮은 거로 나오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비슷한 맥락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머리가 좋은데 지능 검사에서 손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ADHD 아이들과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15, 16이 돼서 검사하잖아요. 자기 지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IQ가 135였어요. 다른 애들보다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의 지능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지능이 135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지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120대 후반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지요. 똑똑한 사람도 없고요. 덜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 60 넘어가면은요. 이게 풀린 효과라 그래요. 10년 단위로 IQ가 3씩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30년 전에 지능이 130인 사람이 와서요. 지금 IQ 검사를 해요. 지능이 100일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아느냐고요? IQ를 측정하는 건 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IQ를 갖다 지능을 알고 싶어서 했던 검사들이에요. 그 족보가 내려와서 지금은 웩슬러 지능 검사가 됐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집단 지능 검사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사용한 검사였는데요. 그때는 미국도 대학교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거든요. 막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판별하잖아요. 누구를 하사관을 시켜야 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 기록이 지금 미국에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갖고 과학자들이요, 현재의 웩슬러 지능 검사로 환산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거를 쭉 비교하다가 보니까 1917년에 미국인들의 성인 남자의 지능을 갖다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집단 자료를 갖고 봤을 때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오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로 보는 건요, 이제 1970년대, 1980년대까지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IQ가 쭉 올라왔었던 거에 가장 커다란 기여도는 뭐로 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의무교육으로 봐요. 옛날에 1930년대에는요, 내가 학교 보내주는 집에 태어나면은 나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IQ가 높아져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물론 IQ 70인 사람이 IQ 140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IQ 5에서 15 정도 차이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그거의 차이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보는 두 번째 집단 IQ 상승의 이유는요, 바보상자라 불리는 TV입니다. 우리가 쓰이는 어휘는요, 대부분 TV 드라마에 쓰이는 어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집에만 있어야만 되는 아이들, 옛날에는 동생하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어휘 능력이 떨어졌지요. 지금은 텔레비 보니까 어휘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1970년도 최고 인기 드라마를 보잖아요. 우리 지루해서 못 봐요. 그런데 요새 최고 인기 드라마를 갖다요, 1970년도에 보잖아요. 어려워서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TV는 집단지능에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집단지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세기에 와 있어요. 왜냐? 유튜브가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글을 갖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된 게 채 100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익히는 게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유튜브는 인간의 지능을 더 많이 올려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지금은 집단 지능이 10년에 3씩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향후 한 20년간은 10년에 5씩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경계선 지적 기능은 IQ가 71에서 84인 경우를 의미해요. IQ가 80에서 89는 하위 16.2%로 평균 하에 해당이 됩니다. IQ가 70에서 79는 하위 6.7%로 우리가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 해요.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30명 단위에서는 제일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재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너무너무 본인이 못하는 공부만 강요당하다가 보면은요,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진짜 슬픈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체육, 미술, 음악, 공부 전부 다 재능이 없는 경계선 지적 기능인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맡으면서 일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경계선 지적 기능이더라도요,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맡은 바일을 책임 있게 잘해요. 경계선 지적 기능이지만 한 발짝 한 발자국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아이가 더 값질 수 있고요. 그런데 경계선 지적 기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경계선은 성격이 나쁘다 라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떠돌고는 해요. 그거는 경계선 지적 기능과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갖다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경계성 성격 장애도 영어로 보더라인으로 시작해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경계선 지적 기능도 보더라인으로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보더라인과 저 보더라인은 다른 거예요. 경계선 성격 장애는 충동적이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공허감이 있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 절제가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계선 지적 장애인 분들의 대부분은 성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경계선 성격 장애의 대부분인 분들은요. 지능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쟤는 경계선이야 하는 건요. 그분이 경계선 지적 기능이건 그분이 경계선 성격 장애이건 우리가 피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원 지능론은요. 스턴버그라는 분이 만든 이론이에요. 우리가 IQ는 어떤 의미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지능만 측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인간한테는 3가지 차원의 지능이 있다. 그래서 3원 지능인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분석 지능, 두 번째 차원은 실천 지능, 세 번째 차원은 창의 지능인 거예요. 여기서 분석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저는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수능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된 지능 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능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외워야 되는지. 이거를 외워서 평생 써먹지도 못할 거를 외우라 그래요. 결국은요, 써먹지도 못할 거를 얼마나 잘 외우냐. 그거를 3년 동안에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외우냐. 궁극적으로 어떤 끈기와 계획성과 조직력이 포함된 기억력과 판단력이 포함된 게 수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잘하기 때문에 뽑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대학이 지능이 우수한 아이들을 갖다 뽑아서 성공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그 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대학을 나오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거지요.
그러면 실천지능은 뭐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요령 있게 자라나를 보는 경험지능인 거예요. 실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한 일주일 지내면 알아요.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될지요. 누구를 피해야 될지요. 이거 내가 해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금세 알아요. 그래서 분석지능만 높고 실천지능이 낮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봐요. 분석지능도 높고 실천지능도 높잖아요. 요령이 있지요. 분석지능은 낮더라도 실천지능이 높잖아요. 사회생활은 잘해요. 그러면서 창의지능이란 게 세 번째로 있지요. 그런데 이 창의지능은요, 무슨 백투더 퓨처나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짜 과학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벨상 탄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창의지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거나 주택에 사시잖아요. 수시로 겨울만 되면 파이프는 터져요. 그러면 이 파이프가 어디서 터지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시는 분들을 갖다 부르잖아요. 이거를 잘 찾아내는 분이 있고 못 찾아내는 분이 있어요. 잘 찾아내시는 분들은요, 생각을 해요. 창의적으로. 못 찾아내시는 분들은요, 터지면 여기쯤이야 하고 파요. 아닌가? 두 번째는 여기겠지 또 파요. 안 나오면 얘기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창의지능의 예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아마 부산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해요. 옛날 부산에는 1980년대에 가라오케가 엄청 많았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1980년대 말이 되면서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면서 가라오케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가라오케에서는요, 다 옛날에 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건 서비스였지요. 가라오케에 와서 노래만 부르고 술을 안 시키잖아요. 가라오케에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다들 와서 비싼 술을 안 먹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가라오케 와서 노래만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그러다 어떤 분이 생각해낸 거예요. 노래만 부르는 애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비싼 술은 뺐어요. 여러 사람이 노래 불러야 되니까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노래를 다 종업원이 골라줄 수 없잖아요. 딱 보니까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많이 생긴 거지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찜질방도 마찬가지지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보일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한 거지요. 점점 목욕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 눌러 앉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떤 목욕탕 주인이 생각했지요. 이 사람들을 돈을 벌어야 되겠어. 대기실을 엄청 넓혔어요. 그런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찜질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음식을 판 거예요. 미역국도 팔고 뭣도 팔고. 그러면서 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난방비를. 전기 판넬을 쫙 깔아버린 거지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노래방이나 찜질방을 처음 만들 수 있는 창의지능이 있고요. 그리고 실천지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분석지능만 있고 실천지능과 창의지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요, 엄청난 돈을 버실 거예요. 여러분, 실천지능이랑 창의지능이 있잖아요. 분석지능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냥 어른들이 우리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그게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